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 여성분들이시네요. 반갑고요, 여러분. 앞에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제 소개는 따로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오늘 그 강의 내용은 PPT 앞전에 조금 보셨겠지만 이제 공공미술에 관한 또 특히 공공미술에 있어서 창작 영역에 있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들으셨다시피 이제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이기도 하고 또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기획하는 기획자 역할도 하고 있고요. 또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관심이 또 여전히 많이 있어서 나름 연구도 하고 또 교육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이론과 실기의 범위들 내에서 사례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개념들 이런 것들을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인지 잘 몰라서 혹시나 해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서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루하시면 손들어오셔서 좋고요. 제가 적당하게 그냥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후루룩 그냥 짚어 넘어가면서 중간중간에 중요한 작품들을 보여드리고 일부로 쪼개서 할까 하는데 일부에 있어서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독일의 공공미술 작품들 사례를 좀 보고요. 2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중간에 남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의미로 남은 시간 범위 내에서 제 작품들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작가적인 입장에서 기획자적인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이 문제인지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더 공공미술을 진행시켜야 하는지 앞으로의 미래의 공공미술의 형태는 무엇이 될 수 있고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지금 뉴장르 퍼블릭 아트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의 한계와 문제점들을 짚어가면서 뉴장르 퍼블릭 아트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장르 퍼블릭 아트가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잠깐 논의하는 시간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방금의 기원이라든지 개념, 그 다음에 발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뉴장르 퍼블릭 아트란 무엇인가에 관한 것들 그리고 작품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공공미술이라고 하면 우리가 광의의 개념, 또 협의의 개념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겠죠. 광의의 개념이랑 그야말로 퍼블릭, 공공의 미술을 합쳐서 공공미술이란 무엇인가, 사적 미술에 반대되는 개념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또 우리가 공공미술이라고 얘기해 협의의 개념에서 이것은 전문 용어로 우리가 미술에 대해서 공공미술이라는 게 어떠한 개념인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공공미술의 기원이라고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광의의 공공미술의 어떤 원론적인 개념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제가 얘기하기보다는 수잔 메이지가 한 말이기도 한데요. 역사상의 모든 미술은 공공미술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그리고 기원을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미술인 동굴벽화 역시 공공미술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곧 이것을 보다 보면 사실 미술은 모두가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공적인 형태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동굴에서 누가 그렸는지도 모르고 누구를 위해서 특별히 그린 것도 없고 누구가 갖고 있지도 않은 소유의 어떤 그 명확한 소유권도 있지 않은 바로 이것이 공공미술인데 물론 이제 미술사적으로 우리가 더 들어가면 이제 미술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역할이 있다 이런 게 있지만 일단 그 부분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근대 이전과 이후로 미술사를 나눠서 볼 때 오히려 근대 이전에는 많은 미술이 공공미술처럼 기능을 수행했었고 제작 과정에 있어서도 공공미술이었다. 대부분이 오히려 근대 이전의 미술은 그냥 미술 이퀄 공공미술이 될 수 있었다. 이데올로기적으로도 공공을 위한 작품을 만들어 올 때 대부분은 어떤 종교적인 목적으로 대부분 만든 공공미술이 건축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건축에 관련된 조형물들의 형태가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성당이라든지 신전, 광장에 나타나는 어떤 건축과 관련된 조형물들이 모두 공공미술이었고 공동체적인 요구에 입각해서 공동체가 모두 만들고 소유 역시 공적으로 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근대 이후에 와서는 그런 공적인 미술의 형태는 많이 줄어들고 미술이 사적인 영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미술 작품들이 나오게 됐지만 그렇지만 이때 역시도 어떤 기념비적인 존상이라든지 이데올로기적 목적으로 여전히 공공미술은 계속 그 역할을 그리고 그 영역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것은 오히려 미술관이 그때 처음으로 근대 미술관이 출현함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미술이 그냥 조각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미술 작품이 공공미술이 오히려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특권 계층만, 부를 소유한 어떤 그 권력층의 계층만 자기 집에서 어떤 초상화라든지 유명한 그림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네만 볼 수 있는 미술의 형태였는데 미술관이 생기면서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 미술이 오픈이 되고 관람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미술관이라는 게 미술에 있어서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오늘날 이제 공공미술이 미술관 밖으로 나왔다고 해서 공공미술이 됐는데 사실 애초에 그 시대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런 면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협의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전공용어로서 말하는 공공미술은 바로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존 월렛이 자신의 책에서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기원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1960년대에 처음으로 이 말이 사용이 되지만 이때 이제 존 월렛이 생각하기에 왜 공공미술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공공미술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해야 돼 우리 수업에서 중요한 그 이제 주제가 될 수 있는 것하고 바로 이제 일치하게 됩니다. 그 이전의 미술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이것은 좋은 작품, 나쁜 작품, 이것은 작품이고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 그런 이제 어떤 대변의 역할을 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일반 대중은 받아들여서 그에 따라서 미술은 이런 것이다라고 계속 교육을 받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래서는 안 되고 정말 그 미술이라는 것, 미술의 기준이라는 것이 소수가 아닌 보다 더 많은 다수의 보다 더 많은 다양한 층의 사람들이 그것에 관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으로 이제 공공미술 개념을 만든 것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입장을 이때부터 갖기 시작한 것인데 과연 그것이 그의 주장과 생각대로 진행이 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 공공미술 하면 제가 이제 공공미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왜 공공미술을 하세요? 공공미술이 뭐예요? 이렇게 묻게 되면 저는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청계광장에 있는 소라기 좀 알고 계시죠? 이렇게 예를 들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백화점 앞에 있는 뭐 이렇게 조각들 많이 보셨죠? 라고 하게 됩니다. 이런 걸 설명하다 보면 그것이 곧 공공미술의 역사와 변천 과정을 설명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공공미술은 바로 이런 형태죠. 공공 장소나 공공 공간에 누구나 다 관람할 수 있게 오픈되어 있는 상태로 어떤 미술 작품이 놓여 있는 것이 우리가 공공미술이라고 보통 우리가 사전에 봐도 그렇게 개념 정리가 아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미술과 반대된 공공을 위한 미술이 공공미술이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제작이 되고 지역사회가 소유한 미술 그리고 이제 공공이 관람할 수 있는 열려진 개방된 공간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즘은 그런 기회적인 뿐만이 아니라 기회적으로 공공공간에 공공의 기회를 갖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형식으로 이제 공공미술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미술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기준이라든지는 계속 이제 이것도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공공미술이 왜 이런 특성을 가지고 나타나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역사적인 이제 그 맥락을 짚어보면 1960년대 미국의 공공미술의 제도화가 시작이 되면서 시작이 된 것인데 여러분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래서 NEA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국립예술진흥기금의 후원으로 대부분 공공미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넘어갈게요. 최초로 나타나게 된 NEA 결과물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알렉산더 칼더의 우리가 모빌로서 알고 있는 알렉산더 칼더의 이제 대형 조각이 되겠는데 이런 것을 이제 그 공공미술의 이제 아주 첫 작품으로 얼마나 훌륭한 작품을 만들려고 했겠습니까? 그 첫 작품으로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NEA의 그 예술 프로그램 목적은 결국 무엇이었느냐라고 우리가 이것을 계속 거꾸로 유추할 수 있게 되는데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보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보다 많이 볼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해서 질적으로 훌륭한 작가라는 전제 하나 그 다음에 양쪽으로 보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기회적인 측면 이 두 가지가 기준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곧 이미 훌륭하다는 것은 이미 검증이 돼 있고 이미 확실하고 그러면은 처음에 우리가 존 월렛이 얘기했던
소수의 미감이 아닌 다수의 미감으로서 새로운 예술의 기준과 를 살펴본다라는 게 벌써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훌륭한 작가의 작품, 이미 입증된 작가의 작품이다. 그런데 이것을 좀 무지한 예술에 좀 이렇게 좀 지식이 별로 없거나 예술에 대한 어떤 그 미감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던 대중들은 이것을 보면서 많이 계몽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제 큰 공간 안에 작품들이 대형으로 이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때는 기존의 작품들을 그냥 확대해서 크게 만들어서만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관 안에 있는 미술관, 미술관 밖에 있는 미술이 전혀 사이즈만 달릴지 크게 다를 바가 전혀 없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를 보다 더 예쁘게 만들고자, 도시를 장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공미술의 기준이었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라는 개념으로서 누구나 다 공공미술을 관람할 수 있게 되면 공공미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처음에 제기했던 그 존 홀롯의 공공미술에 대한 의미와도 맞지도 않고 너무나 엘리트주의적인 입장에서 시작이 된 것이었죠. 그리고 너무나 폐쇄적이고 전혀 그 대중이라든지 공간과의 관련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급미술의 대중화만 목적이었던 것이고 완전히 문화적인 엘리트주의에 기초한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서서히 이제 반기를 들기 시작하면서 작품들이 발전이 되는데, 앞에 이제 제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좀 넘어갔는데, 이러한 공공미술을 우리가 어떻게 유형화시킬 수 있느냐. 공공미술의 유형을 세 가지로 이제 권미현 씨가 분류를 했을 때, 첫 번째에 해당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미술이 지금 제가 얘기한 미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장소에 아무 작품이나 유명한 작품을 갖다 놔서는 안 되고, 그 작품과 그 공간과의 필연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시작을 해서 이제 공간으로서의 미술이라는 것이 70년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술가가 단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장소에 어떤 작품을 놓는 것이 좋을까 해서 그 장소에 관련된 전문가들과 같이 협의를 하는데, 보통 건축가라든지 도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소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측면으로 떠오르게 되었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장소 특정성 개념이 이제 NEA 중요한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과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는 것도 생기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때는 물리적인 어떤 그 관련성, 물리적인 배경에만 관심이 있던 것이고, 그 외에 문화적인 배경이라든지 사회적인 배경이라는 것은 전혀 이 작품의 그 장소성에 관련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으셨던 이제 기울어진 후에 철거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플롭 아트의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는 플롭 아트로 나중에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이 되었죠. 처음에 이제 리처드 세라가 저 작품을 만들었을 때는 그럭저럭 이제 받아들여지다가 대중들이 이에 대해서 난 저것이 마음에 안 들다, 자신의 이제 미감을 표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에겐 너무 흉물스럽다, 나는 저런 색채가 마음에 안 든다, 너무 길다, 통행하기 불편하다, 난 저기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저것 때문에 장사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컴플레인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것이 철거가 되면서 결국 이것은 이 주변 어떤 그 삶이라든지 이 주변의 맥락과 전혀 관련이 없었다라고 해서 이제 플롭 아트로 규정이 되면서 이것이 철거가 됐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것이 철거가 되면서 설치자 중심에서 수용자 중심으로 공공미술의 구도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있은 후부터 그 전에 60년대까지 공공미술의 전통은 여전히 모더니즘에 입각해서 훌륭한 작가의 작품을 공공공간에 갖다 놓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가 70년대에 들어서부터 아까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해드린 공공장소로서의 미술에서 볼 때는 그 장소와 미술이 서로 융합하고 통합할 수 있는 미술로 전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대 들어서부터 우리가 수업에서 주제로 삼고 있는 뉴저는 퍼블릭 아트가 나타나는데, 이제 어떤 작품과 그 장소는 물리적으로만 관계할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는 비물질적인 여러 가지의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문화적인 배경이라든지 사회적인 배경이라든지 모든 게 총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나타나는 공공미술의 형태는 더 이상 물질적인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퍼포먼스가 될 수도 있고 이벤트가 될 수 있고 주로 이제 프로젝트 형태의 작품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이제 최종적으로 개념 정리가 된 것이고, 일단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작가의 작품 많이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제 여성
작가의 작품인데 유켈리스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벌써 77년도에 이런 작품이 행해졌다라는 게 정말 놀라웠고요. 제가 막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이런 거가 행해졌다니 너무 놀라웠었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요? 이 작품의 이 작품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환경미화원과 악수하기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다른 건 한 게 아무것도 없고요. 저렇게 미국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계신 곳에 가서 그분들과 계속 악수를 하고 다니신 겁니다. 악수를 얼마나 오래 했냐면 이 짧은 악수를 그렇죠? 4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뉴욕시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환경미화원과 악수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보기 이게 그런 의식을 갖고 이런 퍼포먼스적인 행위를 한 최초의 작품으로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께서 이렇게 어떤 다른 건 한 건 전혀 없고 이분들과 악수를 하게 되신 것이죠. 악수를 하면서 악수를 하기 그 과정에서 누구랑 악수를 해야 될 것인지, 악수를 하려면 어디를 가야 될 것인지 이렇게 당연히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분들과 관계를 갖게 되시고 또 이분이 이렇게 악수를 하고 이런 것들이 또 어떤 다른 사회적인 파장이라든지 메시지 이런 것들을 계속 불러일으킬 수가 있었겠죠. 이런 작품들이 있었고 이거는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거는 우리의 그 공공미술 뮤장르 퍼블리가트의 개념을 만드신 수잔 네이스 본인의 이제 작품이죠. 수잔 네이스는 스스로도 이제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이신데 크리스티안 퀼트라고 하는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87년도에 아주 옛날에 만드신 작품인데 계속 여성이 이제 들으시는데 계속 이제 여성과 함께는 아니죠. 여성 작가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이 수잔 네이스는 어떤 빌딩에 이제 어버이날 같은 그런 거죠. 어버이날 같은 날에 400명의 이제 할머니들을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해서 이제 할머니들이 와서 자리에 앉게 됐는데 그 자리를 어떻게 보면 약간 미적인 요소가 좀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의욕적으로 세팅을 한 거죠. 이제 이게 멀리서 보면은 퀼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앉으셔서 손에 어떤 이제 동작을 미리 지시를 조금 해주십니다. 그럼 그 동작대로 손을 펼쳤다 접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위에서 보면 그게 하나의 이제 움직이는 퀼트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역시도 저는 공공미술에 있어서 제가 창작적인 부분 영역에서 자꾸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보기엔 이런 데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간적인 계기가 들어가 있다는 것. 아까에도 그랬고 굉장히 공공미술, 뮤장르 퍼블리가트에 있어서는 시간적인 계기라는 것, 그 절대적인 시간의 그 조건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것이 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그것이 의미들을 많이 생성한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들어오기까지 앉는 시간이 있고 앉아있는 시간이 있고 앉아서 나가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자연스럽게 그 옆에 있는 환경의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또 이것이 동영방송에서 계속 촬영이 됩니다. 촬영을 하는 동안에 뭐 카메라가 있으니까 내가 어떤 표정을 더 취할 수도 있겠고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더 이제 카메라가 딱 자기 앞에 왔을 때 어떤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총체적인 이유들이 하나의 작품으로서 되는 것이지 이 바닥에 깔려있는 그 퀼트 천이 아니라 여기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이야기들 이것을 작품으로 만든 것이고 이제 이때 당시만 해도 이게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선두에선 공공미술 뮤장르 퍼블리가트의 예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공미술이 아까 보았던 공공장소의 미술에서 이제 80년대 들어서 이렇게 벌써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수잔 네이스가 스스로 자신의 책에서 공공미술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하기를 공적 영역에서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공공미술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왜 뮤장르 퍼블리가트라고 하느냐? 왜 뮤장르라는 그냥 뉴 퍼블리가트 저도 궁금했던 것이 뉴 퍼블리가트라고 해도 되는데 왜 뮤장르라는 말을 붙여서 이게 헷갈리게 만드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썼던 것 같은데 아닌가?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뉴 장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지금 다양한 종류의 공공미술이라고 했죠. 그래서 장르의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어떤 조각이라든지 이런 영역을 넘어서 다양한 종류, 그게 영상이 돼도 좋고 사진이 돼도 좋고
아니면은 뭐가 될 수가 있을까, 퍼포먼스가 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새로운 장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말 미술로서의 예술이 아니라 사회적인 예술이 될 수 있고 정치적인 예술이 될 수 있다. 예술의 범주를 또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장르라는 말을 붙였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유장르 퍼블리가트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제 앞에서 보셨다시피 관객과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소통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관객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참여자 내지는 우리 지금은 공동체라든지 커뮤니티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 작업에 관련된 사람들, 공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그런 이제 작가가 아닌 다른 그 사람들, 작업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과 그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들을 가지고 소통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그것에 개입해 들어가고 비판을 하기도 하고 이제 다양한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아까 그 NEA 가이드라인이 아까 장소 특정성에서 이제는 공동체성, 공동체의 반응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작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많이 취약해 볼 수가 있는데, 그 특징을 제가 책을 하나 번역한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책의 부제 역시도 이제 참여와 개입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미술, 유장르 퍼블리가트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지점은 이제 어떤 영구적인 작품,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삶의 영역에서 잘 보존되어 있느냐, 이런 어떤 시간, 장기간의 개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게 너무나 아깝고 찰나적이고 정말 한 번 하고 사라져서 아쉽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야 될 거는 그래야 된다라는 것. 그 영구적인 영구성에서 탈피가 된 꼭 이례적이 되어야 된다는 건 아니라 그 영구성이라는 그 기존의 그 무거운 개념에서 탈피가 된다라는 것. 그럼으로 인해서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고, 역시 그 장소에서 넘어선 환경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때 환경이라는 것은 어떤 글로벌한 환경이기보다는 오히려 로컬한 환경들, 아주 국부적이고 특수한 환경들에, 그것도 이제 일시적이라는 걸까 어떻게 그 범주를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도 장시간이 아니라 단시간이 되고, 공간도 짧은 공간이 아니라 보다 더 좁은 공간, 그러니까 좁고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아주 이례적인 것들에 주목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어떻게 탐구에 들어가는 그런 특성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탐구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작가 혼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관계된 대중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체라든지 이런 분들과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상호작용 안에서 그 자체 내에서 어떤 의미가 역추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주로 이제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정치적인 문제가 많이 소재가 된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인데, 유장르 퍼블리가트란 무엇이냐 그러면은 심리적 가능성이 존재된 정치 사회적 활동이라고 수장님이가 말을 합니다. 곧 미술은 이제 정치 활동이고 사회 활동이라는 말이죠. 앞에 이제 수식이 있긴 하지만 얼마나 충격적인 발언이고, 그럼 더 이상 미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미술과 사회 활동의 구분은 무엇인가? 또 정치, 제가 아는 뒤에 제가 소개해드릴 작가의 작품인데, 그 작가는 지금 이제 오스트리아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요즘은 정치 활동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와 미술 활동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관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작가 작품이 여기서 나왔네요. 자, 보켄 클라우주아라고 하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작가 그리고 제가 번역한 책 속에도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켄 클라우주아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아직 소개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켄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위크, 그래서 이제 위크의 복수가 되고, 클라우주아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대학 같은 데서 시험을 볼 때 클라우주아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밀폐된 공간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개념을 합쳐서 어떤 뜻이냐면 몇 주 안에 문제를 해결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프로젝트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 그룹명 내에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보켄 클라우주아는 스스로 이것이 그룹명이자 작업 이름이다.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작가들이 몇 명이 모여서 장기간의 작업을 하는 그룹인데요. 아주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요.
이 작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동안의 작업들이 쭉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이제 한 예를 제가 들고자 하는 것인데, 이들의 그 이슈는 액팅 인 리얼 라이프가 되는 것이죠. 실제 삶에서, 실제 행동을 해서 실제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미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환영을 만들어낸다든지, 단순히 암시를 한다든지, 상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실증적으로 검증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영향을 정말로 끼치는 그런 미술을 한다는 면에서 아주 새로운 것이고, 저는 아직 이런 사례를 국내에서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작품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작품인데요. 이제 뉘른베르크라는 도시에서 이루어졌던 작품입니다. 작품은 사실 이것입니다. 요게 작품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딱 보시기에 도시 공간 안에 이제 박스로 이렇게 집이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거는 에코 아트인가? 저거는 친환경 미술인가? 어떻게 보면은 그 무슨 뭐 이렇게 재활용 물질을 가지고서 만든 이런 작품이다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작품의 이제 물리적인 형태라든지 어떤 하드웨어만 보고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또 그것의 배경이 무엇인지, 누가 왔다면 그 누가 누구인지까지 알아야지 이제는 온전하게 작품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안을 들여다보면 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자 3개와 테이블 하나. 그러면 과연 저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좁혀 들어가면 사람이 3명이 앉아 있습니다. 사람 3명이 앉아서 친하게 지내자, 우리 서로 대화를 나눠보자, 소통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소통을 하자, 이런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또 거기까지만 우리가 지식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알아야 될 것이 이것은 무엇이냐면, 두 사람의 원수들을 데려다가 이야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가 반대된 두 사람이 초대를 되고요. 초대가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한 사람은 대화 매개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요즘에 작가가 매개자, 중간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또 작가는 아닙니다. 여기서는 아주 프로페셔널한 대화, 뭐 문제 해결사, 내지 뭐 상담사,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각종 여러 가지의 이제 팀들이 초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원수를 모르고 삼을 수가 있을까요? 너무 많이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SK텔레콤과 KT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두 그룹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초대가 돼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재미있는 예들을 제가, 근데 그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가 사실 작업의 의미인 거죠. 그 사람을 초대했다는 건 이 두 개가 지금 갈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 초대되는 것들이 그때그때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그것이 계속 사회와 이 작가 보니까 관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계속 달라지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국회 당의 당수가 이제 초대가 되기도 했고, 하나 제가 제일 좋아했던 그룹은 독일은 이제 축구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고, 그 지역별로 자기 축구팀이 있고 자기 축구팀에 너무나 환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 뉘른베르크라는 도시와 그 바로 옆에 있는 축구팀, 서로 경쟁 구도를 갖고 있겠죠. 그 축구팀의 주장들을 초대를 해서 얘기를 시키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 관계가 되어 있다는 면에서 이 프로젝트가 있을 바로 요 전날인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이제 정치인이, 독일에는 터키 사람들이 이제 소수자로서 많이 살고 있는데, 터키에게 굉장히 안 좋은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핫 이슈가 되고 있을 때 그 국회의원과 그 다음에 아무나,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 터키인 중에 아무나를 부르는데, 터키 여행사 사장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작품을 진행했던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독일 사회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 독일 사회에서 지금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삶의 모습들이 어떠한가, 이걸 보면서 독일의 소수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정치인들이 터키인들을 그렇게 다룰 수가 있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자나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리고 그것이 정치, 사회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의 그런 것들의 작업을 볼 수 있는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들의 작품 중에 하나는 93년도에 11주에 걸쳐서
일어난 작품인데요. 자동차를 하나 빌린 다음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스폰을 받습니다. 여러 회사의 스폰을 받아서 스폰을 받은 이제 기업들의 로고들을 다 이제 앞에다 붙여주고요. 여기에다가 병원을 의료시설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냐면 노숙자에게 의료시설을 이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무상으로. 그런데 사실 독일에는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노숙자들도 그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래도 계속 그 서비스를 받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는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그것에 관한 인터뷰를 제가 보다 보니까 왜 그러면 여기에서는 저걸 했느냐, 검진을 받았느냐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니 병원에 가면 먼저 씻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가도 그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했다라고 말했는데 저는 그 지점이 바로 이게 요즘에 우리나라 이제 대학병원에서 지하철에서 혈압계주고 막 이렇게 해주는 그런 의료 행위와 이것이 다른 지점이 바로 그런 것이지 않을까. 여기서 잖아 여기서 그냥 혈압 수치는 똑같겠죠. 하지만 그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이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이런 것이 아닌 그런 그 둘 간의 소통이라든지 대화 방식, 바로 이런 것에 있어서 이제 이것이 사회활동과 다른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 복지적인 활동들, 사회봉사와 같은 활동들이 과연 미술인가, 또 미술이 어디까지 사회봉사를 해도 되는 것인가, 이것이 가장 제가 궁금해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일 매력적으로 느끼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미술적인 정말 미술은 이제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재미, 호기심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저게 정말 미술이야? 해야지 미술적으로 더 이게 상승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미술적인 모습은 감추어지고 정말 다른 영역, 이게 정치인지 예술이 사회활동인지 모르게, 종교활동인지 모를 때 더 미술로서의 의미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리고 그게 아주 미세하고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좀 더 재미있는 새로운 정말 공공미술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것도 그래서 이슈로 제가 하나 가져가고 싶고요. 이것은 이제 다른 작가의, 개인 작가의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소개가 되어 있지 않은 게오르기 빈터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자, 이것도 얼핏 보시기에는 이제 공공미술이라고 우리가 뭐를 공공미술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거, 이제 조형물이 우리가 공공미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공공미술이 이미 도시공간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은 저 공간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사람들이 잘 몰랐고요. 그리고 있다고 치더라도 그 처음에 그 자기가 수행하고자 했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게 되겠죠. 그나마 저기는 관리 상태라도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작가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다가 전문 등산가를 불러서 등산을 시키는 것입니다. 등산하기가 오히려 등산하는 데 쓰는 게 더 나은 것이죠. 그냥 무용지물로 있기보다는. 그래서 여기에 전문 등산가를 불러서 등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작가의 이거는 이제 실제는 아니고요. 이제 그 이미지입니다. 어떤 도시공간 안에 새로운 미술관이 들어와야 한다. 그래서 이 미술관을 이 작가가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설계를 해서 실제로 만드는 건 사실 아니에요. 비밀인데 실제로 만드는 건 아닌데 마치 만드는 것처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배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헛소문을 퍼뜨린다고 할까요? 프로파간다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현수막을 만들기도 하고 책장을 만들어서 그 사회가 좀 혼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설치될 것이다 라고 해서 잡지도 만들고, 제가 그렇게 잡지에 이게 표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떤 새로운 미술관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새로운 미술관은 어떤 형태를 띄어야 하느냐, 그것을 이제 작가가 작업을 합니다.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미술관의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미술관의 모델을 미술관 안에다 놓고 그게 이제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프가 되면 이제 이렇게 부서지겠죠. 그래서 작가뿐만 아니라 미술관에 온 관람자들이 다 여기 위에서 이렇게 점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미술관 위로. 새로 들어올 미술관 위에 점핑을 하면 이게 다 이게
흑사발이 되겠죠. 그래서 다 부서지면 그 부서지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모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새로운 미술관의 형태는 저래야 한다. 저게 새로운 미술관의 모델을, 건축적인 모델을 만드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공공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미술을 어디까지 범주로 봐야 하나, 저는 그것에 관한 얘기라는 이 작가를 소개해드리는 것이고, 공공미술이라는 처음에 그 전제가 미술관 밖으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공공미술 사실 미술관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미술관과 공공미술의 애초에 그 적대 관계가 과연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미술관 안으로 들어가면 공공미술이 아닌가? 처음에 근대미술관이 생겼다고 해서 공공성이 생겨났는데 미술관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제약질하였습니다. 그런 것에 관한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얘기를 한 작품인데, 이 작가는 그러니까 공공미술 작가랑 굳이 칭해야 될 이유도 없고 칭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하지만 작가의 작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작가로서 제가 창작자 입장에서 보면 공공미술이다 아니다는 해석의 기준일 뿐이지 작품의 기준은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작품, 아까 그 개별과 일회적인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했는데, 현대미술에 있어서 그 전반적인 그 방향성이고요. 이 작품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이 작품이 공공미술이 됐던 비공공미술이 됐던 사실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작품이 이 사회를 위해서 더 좋은 기능을 하고 어떤 좋은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그게 공공미술인 거지. 굳이 뭐 어떤 공적인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들에 맞춰줘야만 공공미술이 된다고 보지는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미술관과 공공공간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곧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미술관을 위한 것이고 미술관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이 작업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설계를 된 미술은 결국은 공공공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공공공간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공공공간을 위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준비 단계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작품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또 이게 관련도를 밟지 않게 되면 결국 그것은 또 공적 공간이 돼서 이 공적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개인이 개입하고 작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도 있다라는 면에서 여기에는 공공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공공미술을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 개념 부분에 너무나 우리가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창의성을 차단하는 것이고 나타나야 될 정체성들을 다 누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비슷한 유형인데 그리고 우리나라 작품들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근데 외국 작품들은 이렇게 가볍고 경쾌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역시도 이제 모델을 또 이렇게 지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건축 모델을 짓고 이것이 이제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작가가 전시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전시에 초대를 받게 되는데 전시장 안에다가 전시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시장 밖에 저렇게 어떤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죠. 건축물처럼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전시 오픈하는 때 저렇게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져서 이제 그럼 사람들이 실제인지 작품인지 구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런 거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가건물이라는 거 도시공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거를 작품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동안에 전시 오픈때 제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냥 뭐가 세워지고 있나 보다 늘 무관심한 관심 속에서 지켜봤던 것인데, 근데 약간 모양이 좀 이게 빠른 사람은 이게 모양이 좀 이상하다, 저 왜 저렇게 생겼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얘가 무너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자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게 왜 무너졌지? 저게 보통이 아닌가 본데 뭐지? 그게 작품이래. 역추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얘가 설치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무너짐으로 인해서 얘가 다른 사실 예술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역시 그 혼돈, 예술인지 일상인지 모르는 그런 혼돈 상황을 계속 이 작가는 만들어내고 있는데,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소방관이 출동을 합니다. 소방관, 경찰이 출동을 하는 이때는 진짜 소방관과 경찰입니다. 이것도.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다 이제 얘기는 되났죠. 그래서
이 소방관들이 출동을 해서 진짜 우리가 일상 공간에서 건물이 무너졌을 때 하는 행위처럼 합니다. 그래서 막 가이드라인도 치고 여기 안에서 다친 사람은 없나 막 찾아보고 개도 옵니다. 막 그 개도 막 냄새를 맡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막 구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저기 안에 사람을 인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형을 끌고 나와서 들것에 싣고 막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막 앰뷸런스가 울리게 되고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제 그것에 대한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또 뭐가 일어났나 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거기에 관심을 주는 거 보는 사람도 있겠고 그래서 그 자체 일어나는 일 자체를 그냥 사화탄에 던지면서 사회에서 그것이 만약에 역사에 남을 수도 있겠죠. 진짜 여기 무슨 사고가 났대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거는 그냥 작품이었으니까 일어난 일은 없다라고 인식할 수도 있겠고 그거 이제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작가 손을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연출을 하게 되는데 이 작가는 또한 이제 역으로 또 이거는 전시 공간입니다. 전시장이 이게 아까의 이제 작업이에요. 인살레이션 설치물이죠. 근데 어떤 걸 설치했냐면은 원자폭 폭탄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원자폭 폭탄이 떨어졌을 때의 모습을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뭐 이제 취재도 오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저런 방사능 보호 장비를 다 갖춘 사람이 와서 방사능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다 조사하고 이걸 해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미술관 안에서 실제로 저렇게. 근데 이 작가는 진짜 그 전문 요원들과 같이 다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미술 하면은 보통 소수자들, 인기 그 대상들이 있죠. 뭐 외국인들, 노약자들, 여성들. 근데 그런 뿐만이 아니라 공공미술이라는 데 왜 꼭 그런 약자들이라든지 비전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해보기를 제가 요즘에 책 광고를 하는데 모두를 위한 미술이라고 번역을 할 때 그 모두라는 것이 꼭 그 소수만 얘기할 필요는 예전에 너무 다수가 중심에 섰기 때문에 반론적으로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렇다고 원론적으로 따져보면은 모두라는 게 꼭 소수만을 얘기하지는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모두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끌고 갈 건데 이때는 어떤 전문적인 직업인들도 작업에 이렇게 관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트만 회리라는 이제 이것도 독일 작가인데요. 여러분 이제 좀 예쁘게 나왔죠. 많이 인기가 아주 좋은 작업이에요. 그래서 오트만 회리의 토끼 작업입니다. 좀 오래된 작업인데 2003년도에 있었던 작업인데요. 이렇게 작업을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공공미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7,000개. 7,000개. 여러분 뉘른베르크라는 도시 가보신 분 계실까요? 관광지로서 아주 유명한 도시 뮌헨 옆에 있는 아주 중세 도시 예쁜 도시인데요. 거기에 이제 시장, 크리스마스 시장이 아주 유명한데 그 크리스마스 시장에 서는 그 광장에 이렇게 7,000개의 토끼를 쫙 깔아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맥락을 알아야 된다는 것. 아까 그 장소 특정성에서 장소성이 중요하다면 사실 그때부터 시작이 되겠죠. 맥락성, 컨텍스트가 현대미술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맥락을 모르면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배경, 장소 특정성에서 그 어떤 조각의 배경, 장소를 넘어서 어떤 맥락인데 사실 이 맥락이라는 건 정말 물질적인, 비물질적인 모든 맥락을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의미 있는 작업이냐 라고 하면은 바로 이 건물 뒤쪽에 가면 뒤로, 알베르트 뒤로 여러분 알고 계시죠? 뒤로의 생가가 있습니다. 뒤로가 태어난 곳이 이제 독일의 대표적인 미술가가 뒤로이지 않습니까? 뒤로가 태어난 곳이 바로 뉘른베르크고 그래서 뉘른베르크는 뒤로의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로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많고 그걸로 이제 문화적으로 이 도시가 그걸로 괜히 이제 더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작가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 토끼를 만든 것이고 바로 이 토끼는 이 뒤로의 토끼입니다. 뒤로가 수채화로 사실적으로 그린 이 토끼를 그러니까 이 평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얘를 입체화시킨 것이죠. 사실 얘가 1대1 똑같지는 않죠. 얘 몸무게라든지 부피라든지 사실 정확하지는 않죠. 하지만 그거를 상상해서 실물처럼 이렇게 볼륨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볼륨 이분은 원래 조각가예요. 그래서 자신이 조각적으로 그거를 탄생시켜서 저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설치를 한 거죠. 인살레이션이 됐고 그리고 이것도 공공미술이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7,000개나 있는데 나중에 다 뭐 하겠습니까? 이 작가가 모두 파는 거예요. 이거를 파는데 이제 일반인이 살 만큼의 가격. 그래서 많이 산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도 팔 수 있어요. 여러분도 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번에 보니까 지금 50유로에 인터넷에서 살 수가 있더라고요. 장바구니에 넣을 수가 있고요. 색깔도 고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인기가 많은 거죠. 왜 그러냐면 일단 역사적인 배경이 들어가 있고 예술적이라는 게 입증이 된 것이고 가격도 저렴하고 어디에나 나도 다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세포이스 작업 같은 거 보셔도 아시겠지만 토끼가 독일 미술에서는 소재로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미술적인 기호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미술에 대해서 적당히 관심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구매를 했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렇게 찍었다가 색깔별로 다 하나씩 찍고 그 다음에는 은색, 금색 버전까지 다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진짜 살다 보니까 제가 저 도시에 있었는데 빵집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부활절 같은 때 이제 그 달걀 옆에다가 토끼를 놓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거리 중간중간에 은행 같은 데 은행에 이제 앞에 그 윈도우에 장식품으로 놓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그 도시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술 작품이 생활 안에 들어가고 상품인지 미술 작품인지 모르게 될 수 있게 그거를 이런 이 지역의 그런 역사적인 문화적인 맥락을 잘 살려서 굉장히 대중성 있게 대중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디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그리고 뉘른베르크한 도시도 디로를 사랑하지만 독일 전체도 디로를 사랑합니다. 그거를 너무나 잘 활용한 거죠. 그래서 이 작가는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건 준비 못했는데 뭐 백설공주에 나오는 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유명한 독일의 음악가라든지 이런 사람들 계속 독일 역사에 등장하는 이런 인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를 계속 저런 식으로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고 뭐 이제 외국으로 또 수출도 하고요. 그래서 계속 시리즈로 나가는데 이제 아는 사람은 이제 저 사람 저거 중에 억대 부자가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게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작가가 얼마 그 공공미술을 해서 이렇게 번영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소재가 뭔가요? 소재가 플라스틱 같은. 네네네. 그래서 다시 이론으로 돌아오면 공공미술이라는 것이 예전에 그 모더니즘 시기에 60년대까지만 있어서도 개인주의 미학이라는 것입니다. 개인 어떤 작가가 조금 훌륭하다고 훌륭한 작가가 만든 훌륭한 작품 그랬던 것이 지금 아까 본 것처럼 뒤로 토끼는 조금 다르겠지만 연결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는 상관성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작가 관계된 어떤 사람 예를 들자면 아까 그런 노숙자 진료받으러 온 노숙자와의 관계 속에 뭐가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아까 그 대화를 하는 그 컨테이너 안에서 대화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화를 했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다 작업이 달라진다는 거죠. 영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당연히 그렇게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예전의 미술이 보기 중심 또는 보여주는 미술이었다면 이제는 듣기 중심의 미술로 변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술가의 역할이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요즘은 매개자로 우리가 많이 미술가를 소개를 하는데 예전에는 경험자로서의 미술가. 내가 뭔가를 경험을 했어요. 샤갈이 너무너무 좋은 꿈을 꿔서 이 꿈을 정말 그려서 남겨낼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주관적으로 경험한 것을 그려내면 그 주관성을 다른 관객들은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아 정말 저때 결혼식 하는 꿈은 어땠고 그래서 공감을 하게 되죠. 이런 경험자로서의 미술가가 예전의 미술가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보고자로서의 미술가로서 보다 더 객관적으로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 그대를 그냥 미술작품으로 보여주는 게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거를 좀 더 분석하고 리서치하고 연구해서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와서 그래서 공공미술이 가장 미술에 있어서 진보적인 형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이제는 미술가가 뭐 이런 거를 다 넘어서서 직접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보켄플라자 분이 바로 가장 그런 작가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 작가는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노숙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한다는 것보다는 한 노숙자에게
노숙자에게 직접적으로 주사를 맞춰서 예방주사를 맞춰서 그 노숙자가 어떤 질병에 걸리지 않게 되면 작품으로서 성공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한두 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실제적으로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실천하고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것이 새로운 작가의 입장인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이론이지만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시장 예시는 컨센서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개자로서의 작가의 역할이다. 그래서 컨센서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일반적인 동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공공미술의 이제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미술이 장소 특정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갖고 있던 것이 제가 얘기한 맥락 이런 얘기에서 관련이 좀 지어지고 있겠죠. 결국은 공동체로 넘어와서 이제는 사람 중심, 장소 중심이 아니라 내가 공공미술을 만들려고 할 때 그 장소가 어떤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느냐, 누가 이 작품을 향유할 것이냐, 누가 소비할 것이냐, 그 누군가가 중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웨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후로 넘어가게 된 것인데, 그래서 공동체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그래서 아예 이름조차도 공동체 미술, 커뮤니티 아트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또 이제 또 다른 이야기로 진척이 많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하지 않고 장소에서 공동체로 넘어가고, 그 장소성은 공동체가 살고 있는 삶의 무대, 삶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라고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이 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생각인데, 마리 제이콥이 얘기하기를, 그래서 이때 90년대라는 건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90년이 옛날인 것 같지만, 이때 90년대라는 거는 새로운 이제 공공미술의 시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60년대부터 발전되어서 70년대, 80년대 들어서 뉴장르 퍼블릭 아트가 정립이 됐었죠. 뉴장르 퍼블릭 아트가 80년대에 정립이 됐다면, 그럼 그 다음 시대에 90년대는 뉴장르 퍼블릭 아트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뉴장르 퍼블릭 아트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것을 우리는 더 새롭게 해야겠죠. 더 발전을. 그래서 예전에는 물리적인 환경을 새롭게 하기 또는 미화하기였다면, 이제는 그 환경이 아니라 그 사회를 증진시키기가 되어야 하고, 미적인 질을 촉진시킨다면 이제는 삶의 질을 기여해야 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기, 보다 더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니라 삶을 구하기, 보다 더 급박한데 정말 살려주세요 하고 손 내미는 데 가서 이 불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것이 물가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제 공감하는 말들이고요. 이러한 문학 속에서 어떻게 기술들이 전개되어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도표로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공공미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날 문화적인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미술이다.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미술이 민주주의화 될 수가 있을까, 이것이 공공미술의 가장 중요한 의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정도로 제가 이제 강의를 마치고요. 잠깐 여러분 괜찮으시면 쉬었다가 2부에서 제 작업을 소개해드리면서 현장적인 얘기들, 이런 우리가 또 논의를 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한 5분 정도. 네, 맘대로 제가 그냥 막 하고요. 최대한 이제 윤리위원회에 걸리지 않으면 해명이나 이런 걸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괜찮으시다면 저는 좀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에서 날카롭게 짚어봐야 될 부분들, 또 얼핏 지나가는 뭐가 있지, 자세히 지나보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작은 협소한 부분에 있어서의 창의적인 이해 방법, 또 심도 있는 이해 방법, 작품에 대한 이해, 또 그 다음에 창작적인 노하우, 이제 여기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직접 창작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또 기획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어떤 지점에서 작품이 창작 가능할 수가 있을까, 또 작가가 그렇게 창작했다면 그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이기도 한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가장 최근의 작품이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사장입니다. 사실은 동상이몽이라는 회사를 이끌고 있는 사장이에요. 바쁘지는 않은데 제가 그 사장 노릇을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공공미술이라고 제가 소위 칭하는 그 프로젝트가 이걸 소개해 드릴 건데 이제 이런 광고를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 우리 회사가 만드는 제품은 저런 것입니다. 최종적인 결과물을 제품을 하나 소개해 드리면 그런 게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걸 왜 하게 됐느냐 그야말로 커뮤니티 아트로서 제가 진행을 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레지던스 기관인 창동 창작 스튜디오에 제가 작가로서 입주를 했었고요. 그때 제가 지역 연계 프로젝트를 맡았고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을 가지고 지역 주민과 프로젝트를 했어야 되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고민을 했을 때 이전에 제가 했던 작품들을 반성하게 되었고요. 이 1,000만 원 가장 연습을 많이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뭔가를 만들어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골고루 창동 지역분들이 바라본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돈이 그분들에게 모두에게 많은 정말 실질적인 아까 도쿄플라자랑 비슷하게 정말 실제로 유용하게끔 예술적으로 쓰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제가 늘 하는 방식인 참여의 구도를 생각해 보았는데 제가 작업을 하면서 늘 일반 사람들을 많이 참여를 시킵니다. 주로 이제 랜덤하게 아주 길에서 불특정 다수를 참여를 시키는데 그때 보면 참 제가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분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분은 억지로 참여하는 것 같은 그런 부자연스러움, 그 괴로움 너무 괴로우니까 그분들에게 뭔가를 해드리려고 하고 친절함, 길이라도 알려드리고 아니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면은 뭐 말이라도 나눠드리고 하다못해 돈도 제가 주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소개해드리겠지만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참여 의사가 없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참여 의사가 없는데 내가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것. 그러니까는 그거 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냐? 이 바쁜 와중에 왜 이렇게 이게 왜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왜 예술 이런 거 왜 하냐? 쓰레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래도 나름대로 솔직하게 나는 나 나름대로 솔직하게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하지 말자. 그러니까 공부에 이제 회의를 느낀 거죠. 참여 미술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에 너무 좋은 말이 있는 거예요. 동상이몽이라는 말. 서로 뜻이 달라도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더라고요. 이 말을 가지고. 그래 그럼 동상이몽이다. 그 사람도 딴 생각을 하고 나도 딴 꿈을 꾸고 하지만 같은 자리에서 해보자. 이 같은 자리만 일단 중요하게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회사로 만드는 거예요. 주식회사 동상이몽. 이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는 모두가 동상이몽을 한다는 거예요. 생산에서부터 판매, 소비까지. 동상이몽을 안 하면 그 진정한 제품이 아니에요. 걔는 불량품이라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동상이몽을 만드는 거를 회사로서 만들고 이걸 제품화 시켜보자 라고 하고 이제 그 지원금을 이 회사의 기초 자금으로 제가 쓴 것이죠.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작가적인 창작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그 하우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이걸 할 것인가 그 표현의 방식이 예전에 그 재료를 다루는 노하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화를 담으면 어떻게 하면 잘 그릴 것이냐 똑같은 산을 그려도 이 사람이 그리고 저 사람이 그리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빨간색을 써도 거기에 작가적인 이제 역량이 드러나는 것인데 공공미술도 요즘은 테크닉이 중요하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다 하지만 사실 저는 100%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가적인 역량은 존재를 합니다. 바로 그런 것이 이걸 그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고 그 방식이 얼마큼 거기에 잘 돌아갈 수 있느냐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가 있느냐라는 게 저는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생각하기를 저 따라하는 최고의 방법은 눈알이었습니다. 저기 눈알이 보이시죠? 여기 눈알. 그래서 어떤 걸 생각을 했냐면 돈이 없으면 집에서 눈알이라도 붙이자.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 그래? 집에서 눈알이라도 붙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딱 머릿속으로 지나간 거예요. 우리나라에 정말 그 사회 경제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말. 그 우리나라 인형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드러나고 우리가 그렇게 극빈한 상태가 있었다라는 것도 드러나고 사회적인 일자리가 그 정도 수준이라 뭐 이런 것도 나타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알 붙이기를 적용을 했습니다. 인형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그 대신 예술에다 붙이자 해서 캔버스를 제가 이렇게 도입을 해서 이게 캔버스예요. 저분이 지금 인형에 눈알을 붙이고 계시는데 캔버스 위에다가 눈알을 붙이시면 예술이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제가 진짜 눈알 보통 단가가 제가 그때로 한 알에 50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리서치한 건 너무 비싼 것 같아서 10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에 10원씩 준다라고 광고를 해서 직원을 모집을 하였습니다. 창동 지역에서 직원을 모집하다가 너무 직원 모집이 잘 돼서 스톱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그 북한 이탈 주민들 인근에 계신 북한 이탈 주민을 이제 간접적으로 또 이제 모아서 그분들하고도 이제 그분을 직원으로 해서 제품을 생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이 인형 문화를 붙일 바탕체를 제가 이 글씨가 좀 깨졌는데 사장인 제가 만듭니다. 근데 그때 예술 위에 붙인다고 할 때 예술을 도입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캔버스를 가지고 물감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캔버스는 1호부터 100호까지 국내에 시판되는 모든 타원, 원형, 사각, 세모 형태의 모든 캔버스를 구매를 하고 모든 종류의 알파 아크릴 물감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 테크닉을 아무것도 들이지 않고 최대한 최대한 여기에다 이제 바르고 흘리기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좀 개발이 되는 게 그냥 흘리면 좁은 면으로 칠해지잖아요. 근데 흔들면 넓은 면으로 칠해서 훨씬 경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 이렇게 흔들어요. 치고 하면 얘가 넓게 퍼집니다. 그럼 얘가 얄팍하게 조그만 물감 하나도 많이 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우연적인 형태가 나오면 이런 것도 다 힌트를 드리면 동상이몽의 동상이몽을 일으켜내는 계기들이 되는 거죠. 이게 뭐다라고 또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물감을 넓게 퍼뜨리려고 한 건데 저게 코끼리인가봐, 뭐 물인가봐 이렇게 해석하게 될 수 있고 동상이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미는 없는 그런 것들을 일단 해결을 합니다. 그럼 주민들이 이렇게 부착 작업을 하고 제가 그 개수를 세서 눈알 그림을 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저작권이 저에게 완전 넘어옵니다. 제가 이거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걸 판매를 해요. 판매한 수익을 가지면 그 수익금을 가지고 다시 재료를 구매해서 이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순환되는 이론적으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이제 예술가의 몸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스튜디오에 있는 작업실에서 캔버스 100개를 가지고 색칠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칠하고 막 흘리고 뿌리고 이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주민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눈알을 붙이는 거죠. 이제 제가 재료를 이렇게 해놓으면 주민들이 와서 재료를 담아가세요. 그러면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말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걸 간혹 이제 뭐 촬영도 하고 이렇게 하고 가지고 가시고 또 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일터에서 이렇게 틈틈이 그 지역 주민들이 가게에서 붙이시는데 인기가 제가 여태껏 했던 작업 중에 최고로 좋았어요. 반응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나중에 제가 피해 다녔거든요. 이거는 주민들과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억눌려서 작가가 숨어야 되는 그 정도의 상황까지 온 거예요. 과연 이게 무엇이냐? 예술이 그렇게 만들었냐? 아닙니다. 돈이 그렇게 만들었냐? 예술은 여기서 아주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의 위력인 거죠. 돈의 위력을 갖고 저는 그냥 돈의 위력을 사용한 것 뿐입니다. 그 돈은 이제 미술기관에서 준 거고 공공의 기금, NEA와 같은 국민현대미술관의 기금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쓴 것이죠. 그래서 방식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건 창작 방식에 있어서 재택근무와 이제 사내근무로 나눠서 재택근무는 부업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원래 눈알 붙이기는 부업이 전통적인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전통을 되살려서 각자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집에서 일터에서 틈틈이 눈알을 붙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하시고 이제 여기 갖다 놓으시고 저희가 또 가져가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가 아마 이렇게 있으면 이제 가게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 판때기 빨리 가져가라고 사과 놓을 게 없다고 호출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서 가져오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아까 인테리어처럼 이렇게 기대 놓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집 앞에 가서 제가 이게 돈통이에요. 돈 넣는 그 통. 그걸 가져가서 이제 현금 박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고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여기서 이제 이런 데서 공공공간이 있죠. 그러니까 사적 공간이냐 공공공간 빌라 앞에 본트에서 한 분이 붙이고 계시면 옆집 사람들이나 개가 와서 뭐해요?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하철로
던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 이분이 맨 시작하셨고 이분은 상동 스튜디오에서 청소해 주시는 이모분인데 지하에 방이 계신데 지하에서 안 나오세요. 청소를 안 하세요. 청소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시간이 많으시니까 이거 한다는 걸 딱 아시고 바로 그럼 내가 하겠다. 바로 가져가셔서 가깝잖아요. 근거리니까 왔다 갔다 하고 제가 끝나면 가지고 내려가시고 붙이시면 가지고 올라오시고 그래서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하에서 누나를 붙이셨는데 처음엔 제가 돼지뼈 본드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을 하시니까 지하에서 하시니까 냄새가 너무 나시는 거죠.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는 비싼 목동 같은 걸 제가 바꿨어요. 이제 무공예로 이런 작업 환경을 생각해서 이제 좋은 사장이죠. 그래서 바꿔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의 그 아파트를 방문해서 제가 드리면은 이분이 작업을 하시고 제가 일주일에 제 방에서 찾아가고 촬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막 얼굴도 가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마스크도 쓰고 했는데 나중에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막 찍으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안해서 계속 이제 조심해서 찍고 그다음에 사례 논문은 그 스튜디오를 이제 회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 스튜디오 방 안에서도 하시고 거기 갤러리가 있는데 갤러리에다가도 침대 밑에 단상 동상이몽이 상품될 수 있는 그 잠자리를 거기 작가들의 침대를 다 가져다가 여기다 놓고 뗏목처럼 띄워놓은 다음에 그 위에서 이렇게 작업하시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야외에다가 야외 작업장도 만들으니까 지나가시는 이제 이렇게 구청 관계자분들이 앉아서 이렇게 하시는데 자기 돈 안 받겠다고 기부하겠다고 또 돈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터부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돈 안 받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어린이도 막 참여해서 자기가 부사장이라고 이 친구는 굉장히 좀 이렇게 막 활달한 친구예요. 에너지가 너무 많은 친구인데 저보다 더 많이 여기에 와서 늘 제 빈자리를 그래서 우리 소위 부사장이라고 칭했는데 이 친구도 와서 열심히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특히 중학생들이 우리나라 중학생들이 제일 무서운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중학생들이 와서 하는데 이 친구들은 제가 최고의 동상이몽으로 뽑았어요. 베스트 동상이몽. 아니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돈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화면에 많이 붙일까? 어떻게 하면 이게 비율적으로 생각하면 되죠. 작은 누나를 조밀하게 붙일수록 돈이 많아지잖아요. 큰 누나를 띄엄띄엄 붙이면 많이 못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누나를 갖다 일렬로 쫙쫙쫙쫙 줄 세우는 거예요. 군대식으로 쫙쫙쫙쫙 줄을 세워서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정말 붙이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도 이게 이어가지 않아요. 다음에 붙이고 싶은 거 그냥 붙이는 거죠. 그냥 무조건 쫙쫙 붙이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어갔어요. 손이 빠르잖아요. 나중에 이제 하는데 나중에 세는 게 더 어렵다는 거 붙이는 것보다 그래서 셀 때 이제 여기다가 핸드폰 놓고서 몇 개씩 이제 체크해가면서 잘못 세면 손해 보니까 철저하게 세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기념사진 찍자고 하면 이 친구들 다 머리를 숙이고 엄마한테 걸리면 안 되는지 머리를 숙이고 또 나중에 성형할 수 있기 때문에 얼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나라 그 청소년들의 문화가 나오는 거예요. 돈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좋아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돈을 또 공유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8만 원 받았다 뭐 할 거니 못 살 거예요. 못 사라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분명히 돌려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만의 그 어떤 돈과 관련된 문화가 드러나는 거고 이게 뭔지 사실 전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맨날 알아요. 그만 들어요. 사고하고. 그래서 이제 중학생들이 하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그런 볼 수가 있었고, 이거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 집에서 할 때 이제 작업을 나누면서 막 이제 여러 가지 돈에 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배급표로 받지 일을 해도 절대 돈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게 일한 만큼 돈을 받으니까 너무 좋다.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가서 보니까 되게 막 가전제품들도 되게 좋은 거 많이 쓰시고, 생각보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시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들이 이걸 하시면서 근데 여백의미가 이분들은 많이 탄생이 되더라고요. 아까 중학생과 다르게 듬성듬성 붙이시는 거예요. 이게 혹시 그런 게 돈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소위 이렇게 혹시 적으신 게 아닌가라는 그리고 막 또 동상이몽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할머니는 눈이 안 보여서 이렇게 붙일 수도 있으신데 또 나름을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북한 분들은 다른가 보다. 이것도 이제 어쨌든 동상이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주로 띄엄띄엄 이렇게 마치 붙이게 됐고 여기 위에 이분은 붙이셨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 붙이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물감 위에는 붙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다 또 띄우셨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런 제한 조건을 안 줬거든요.
어떠한 문화든지 자유롭게 마음대로 붙여라. 무조건 떨어지면 안 된다. 떨어지지 않으면 10원이다 했는데 이게 염려해서 이것도 피해 가시더라고요. 약간 예술에 대한 어떤 예술가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었고, 이렇게 진행이 돼서 나중에 다 모인 거는 제가 이렇게 경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거는 이제 여기 창동 주민들의 제품들, 여기는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제품들인데, 제가 여기서 보다 보면 이것도 아름답다고 해서 사가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가격도 워낙 저렴했지만 제가 경매를 진행했는데 꽤 팔렸어요. 또 그다음에 1+1 행사를 했는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왜 사가냐고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모순인 거죠. 아름답지 않게 만들었는데 이걸 사가시는 거예요. 물론 가격이 싸서 살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게 동상이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어떤 미가의 기준이 무엇이냐, 얼마든지 자유롭게 일어날 수가 있고, 돈을 위해서 붙였지만 그게 탄생이 됐고, 저는 그 소가 뒷걸음치다 밟은 미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전문 용어로 약간 우연성, 우연의 미, 아니면은 비의도적 미, 이제 종양미학적으로 얘기하면 비의도적 미, 비부정적 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소가 뒷걸음치다 밟은 미가 탄생이 되고, 또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게 나타나면 개개인별로 스타일이 생기더라고요. 이분은 이렇게 붙이시고, 이분은 이렇게, 어떤 미적인 양식이 생기시고, 또 여기에 보면은 이런 분 같은 거 보면 이쪽이 미러 같은 거예요. 아무렇게나 붙여도 되는데 패턴이 생기고, 여기서 어떤 분은 산수화도 그리고, 어떤 분은 풍경화도 그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그림 그릴 때 태양 위에 그리고 밑에 땅 그리는 것처럼 그런 똑같은 어떤 방식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혹시 민화가 아닌가, 민콜라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부러 애들은 이제 스펀지밥도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그냥 돈을 위해서 마구 붙이면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묻기도 제가 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괜히 미안한 마음에 붙이는 것도 있고, 이왕이면 그렇게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인간의 본능이 있지 않을까, 본능으로서의 어떤 조용성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예술이라든지 미라는 것을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의 어떤 예술적인 조용성, 예술적 충동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작품을 제가 하다 보니까 기본 이게 돈을 갖고 제가 다 활용을 한 거지만 이 작품이 잘 된 게 아니라 돈 때문에 다 잘 된 거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술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인간이 잠재되어 있는, 의도하지 않아도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그런 예술적인 충동이 있는 것을 작가인 제가 한번 표현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는 것. 그런 면이 돈과 또 상관없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과정을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제게 됐으니까 제 동상이면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제 마음대로. 여기서 또 중요한 지점은 공공미술 작가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피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공동체의 의견을 매개만 해야 되고 자신의 주관성이 들어가도 안 되고 작사술과 표현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공적인 어떤 영의 것을. 근데 저는 동상이몽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저 전시도 하고요. 광주 비엔날레 전시장이었는데 거기 가서 높게 쌓아서 대형 이제 그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온돌 매트 추우니까 이게 전기담요 밑에 깔아놓고 계속 붙이기도 하고,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전시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 문화역 서울에서 또 이렇게 전시를 하였고요. 근데 여기서는 좀 컨텍스트가 다른 게 미술관에 온 사람들은 훨씬 예술적인 관심사가 높으니까 이 참여율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핀버스를 감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빨리 붙이셔가지고. 그래서 막 나중에는 막 이걸 치우기도 하고 급기야 이러기까지 했거든요. 나중에는 보니까 정말 새로운 이 예술이 갖고 있는,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요세프이서 말한 그 예술,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창의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어느 날 제가 가서 보니까 이게 옆에서 보면 잘 안 보시겠지만 이게 덩어리예요. 볼륨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종양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몸속에 있는 종양이, 이렇게 작품에 종양이 열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봤더니 어떤 사람이 오더니 바구니 속에 있는 여기 이 물질을 거기다가 본드를 뿌린 다음에 범벅을 이렇게 하더니 그 범벅을 확 이렇게 화면에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큐에 그냥 다 저걸 붙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붙이고 싶은 충동이 폭발을 해서 그렇게까지 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여기 있는 바구니는 돈을 다 가져가셨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게 평면으로 차근차근 붙여질 것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 개수를 셀 수 없는 식으로 이렇게 붙여지는 방식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 그런 표현까지
이 사람이 사실 이만큼 돈을 가져가야 하는 게 원리적으로 맞는데 가져가실지 안 가져가실지 잘 모르는 거죠. 그분이 안 가져가서 상관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또 돈의 그 원리와 상관없는 또 다른 형태의 참여가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밖에서는 이제 노숙자분이시죠. 거기다가 정말 이분은 죄송한데 제가 얼굴 써도 된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계층, 장애인, 노숙자, 이 두 가지 항목을 다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시는데, 앞에서 제가 이제 오프닝 퍼포먼스처럼 진행하는데 이분이 하시는데, 이분은 또 어떻게 하시냐면 10원짜리를 붙이시는 거예요. 위에 눈알을 붙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10원을 눈알 위에다 붙이고 10원에서 10원끼리 또 탑을 쌓으세요. 그래서 10원이 막 위로 이렇게 겹겹이 또 올라가는 또 그런 이제 작업도 하시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렇게 주어진 어떤 과제나 조건 외에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작업에 참여가 되고, 또 어떨 때는 그게 더 많은 재미를 불러줄 수 있는 이런 작업도 나왔습니다. 얘는 계속 진행 중인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미술관에서 전시를 할 때는 여기 미자를 이제 썼어요. 미자를 썼는데 이게 사실 보면 큰 대와 양자를 분리해서 제가 썼거든요. 그래서 미의 기원을 보면 큰 양이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큰 양이 아름답다, 먹기 좋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뜻은 곧 예전에도 이런 좀 경제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예술과 상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의미 도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미자를 쓴 후에 그 다음에는 동상이몽을 더 강화시켜서 관객들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나도 내 생활에 도움이 돼야겠다 생각을 해서 관객들에게 돈을 주잖아요. 여기다 돈을 주면 눈알을 붙이고 관객이 이제 돈을 가져가고, 그런 다음에 관객이 저에게 돈을 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관객이 여기서 돈을 자기가 벌잖아요. 그 벌을 여기다 도로 둡니다. 도로 두면 제가 이걸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전을 막 붙이고 나중에 글루건을 붙였어요. 다 떼어질 수 있도록. 나중에 다 떼어서 제가 쓰려고. 근데 여지껏 뭐 작품 해봤자 한 번도 저는 아까 오트마 하율처럼 돈방석에 올라온 적이 없는데 10원 한 장이나 한번 벌어보려고요. 작품에서 맨날 봉사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만큼의 노동을 했는데 돈을 좀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내 생활을 살겠다. 그 대신 이 관객들은 예술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얘기를 제가 작업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빨리빨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시간 매매 프로젝트라는 것인데, 제가 시간은 돈이다라는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타임 이즈 머니가 이제 글로벌한 말인데 독일에서 진행을 하고 한국에서도 진행을 했는데, 제가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총체적인 사회의 문제인데, 그러면 시간이 돈이다라는 말을 가지고 시간이 없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라고 해서 시간을 직접적으로 사고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3분에 1,000원씩을 주고 샀는데, 그걸 또 어떻게 표현해야 따라서 모래시계를 가지고요. 3분짜리 모래시계를 일반인들에게 주고 손에 들고 있기 위해서 모래가 다 들어오면 제가 1,000원을 드렸습니다. 그거가 3분을 나에게 판다라는 의미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었는데, 또 손에서 이렇게 그걸 들고 있다 보면 자기 하고자 하는 행동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수갑을 채우는 것처럼. 그러면 그 3분에 대한 어떤 직업에 있어서나 어떤 면에서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답을 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독일에서 한국에서 비슷한 이제 상황에서 이렇게 작업을 했었고요. 어떤 분들은 막 이제 뭐 계속 하고 싶다, 여기 젊은이들은 막 계속 하고 싶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돈을 안 받겠다고 그러고, 막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돈을 주고 자꾸 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 돈을 주거나 이러지 않고 어떻게 사람과 사람 간에 시간을 옮길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기부 기계를 만들어서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플러스를 누르면 시간이 기부가 되고, 기부가 되면 이렇게 시간이 쌓입니다. 그다음에 마이너스가 돼서 자기가 시간을 가져가면 이 기계에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1분에 하나씩 불이 켜졌다가 내려갔다, 켜졌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이게 실시간으로 얼마가 기부되는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제가 시간 있으세요? 라고 물으면 둘 중에 하나 대답을 하죠. 시간이 있다 없다. 있으세요? 그럼 기부해 주세요. 없으세요? 기부 받으세요.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일단 저랑 이제 탱줄처럼 이게 엮여 있다 보니까 대화를 나누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시간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분은 뭐 자는 시계가 없다, 평생 시계를 안 갖고 산다, 이분은 자기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런 기계 어딨냐, 나 이게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이분은 갑자기 느닷없이 오더니 자기 이분만 가져가겠다. 어떻게 이렇게 이해를 빨리 했는지 정확하게 2분만 딱 가지고 바로 가더라고. 말도 안 하고.
뭐 각종 여러 가지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자기가 기부도 하고 기부를 한 다음에 또 그것도 기부를 또 받고 이분은 분명히 시간이 엄청 많은 거예요. 서울역 안에 현대자동차 매장이 있었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가서 시간이 있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되게 많았는데 그랬더니 자기는 시간이 없다고 시간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상대적인 기준들, 내가 어떻게 이걸 느끼느냐 이런 것에 관한 것들이 드러날 수 있는 이제 그 배경과 실제 그 상황이 막 거꾸로 돌아가는 이런 것도 볼 수 있었고, 제 이제 난나라는 것은 제가 이제 우리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한 처음 말인데요. 난나라는 얘가 말을 처음 했는데 뜻이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동차 경광등을 얘가 계속 난나라고 한 거예요. 엄마보다도 더 먼저. 그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사이렌들을. 그래서 너무 재밌다. 얘는 이걸 이렇게 칭하네. 누가 이렇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인간의 언어행위라는 어떤 것일까라고 제가 이걸 아이디어를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써야지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앞에 작업들과 같이 전시를 시간극부라는 것을 전시를 할 때 이것도 시간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오브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을 위한 신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신발을 신으면 처음에는 불이 들어오고 2단계에 소리가 나요. 그러면은 불이 들어오고 소리가 막 나면 사람들이 뒤에 차 오는 줄 알고 막 비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시간이 단축이 되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자명조 울리면 깰 수밖에 없듯이 이게 소리가 계속 나니까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시간을 벌 수 있게 되는 이것도 리얼이죠. 그냥 상징뿐만 아니라 리얼 효과를 낼 수 있는 일상 안에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신발을 이제 숙녀와 신사와 두 벌로 이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방 작업을 또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오토바이랑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실생활에 예술작품이 들어갈 수 있고 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동체성에 관한 작업으로서 보통 가방은 개인의 물건으로 내 가방, 네 가방이라고 하죠. 우리 가방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계속 우리라고 제가 하고 있듯이 뭐든지 우리라고 해요. 혼자 살아도 우리 집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라는 개념이 비문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쓰이고 있는데 그럼 왜 우리 가방이라는 말은 없을까? 그럼 우리 가방을 한번 만들어 볼까? 우리 가방이 생기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되지? 라는 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방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2인용, 3인용, 4인용. 아울백, 아울백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아울백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100인용 가방을 만드는 게 제 목표고, 여기 누가 후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서울광장에서 100인용 가방을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주최 측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아직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그걸 언젠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홀수작수로 버전이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이제 여기도 이제 제가 이거 후원을 받았는데, 청계천국도 있을 때 이거를 이제 무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너무 또 인기가 폭발한 거죠. 두 번째로 인기 좋았던 작업.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에게 막 이렇게 해서 주었더니 너무나 좋아서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가서 사용한 모습을 저에게 사진을 보내주셔서 스토리까지 이렇게 넣어서 보내주셔서 전시하기도 했고, 그래서 락 페스티벌에 메고 갔는데 그분의 표현에 뭐냐면 한 녀석이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같이 갔는데 안에 들어가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해서 큰일을 벌어 들어가는데 휴지가 없어서 같이 묶여있다가 나와서 갔는데 차가 고장나서 끌고 갔다.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린이대공원에서 5월 5일날 이걸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가져가려고 해서 이제 숨었어요. 약간 산 중턱지에 올라가서 숨었는데 와서 그래도 가져가시는데 너무 좋았던 게 이게 미아 방지용으로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어린이날 애들 잊어버리기가 쉬웠는데 이걸 메고 갔더니 이제 애를 잊어버리지 않아서 좋았다. 그래서 지하철까지 메고 간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떤 젊은 학생이 저 지금 선생님 그 가방 누가 메고 가는 거 봤어요. 그래서 바로 신고가 딱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자신의 삶의 공간까지 이걸 가는구나. 또 어린이날이고 그러니까 이 기분에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럴 때 보람을 느꼈고요. 이런 작업을 하면 더더욱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시대적인 그 흐름을 타서 이제 신종플루가 한참 유행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월 마스크를 만들어서 누구와 같이 마스크를 찰 것인가. 이제 이걸 100인용 마스크, 10인용 마스크도 있고 막 있는데 이제 다 그 소개를 안 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월 이제 세르모메타라고 해서 이제 공공의 체온 온도가 여기에 이제 쓰여지는 그래서 지하철 옆에 앉았을 때 저 사람의 체온이 몇 도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체온계를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요걸 이제 마지막으로 요걸 소개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제가 커뮤니티 아트 안산에서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제가 한국에 처음 돌아왔을 때 했던 작업인데요. 제가 외국인으로 독일에 있었을 때 작업을 했던 것을 이제 발전시켜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밥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었는데, 레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바벨탑이죠. 바벨탑을 거꾸로 뒤집어서 통기레스 쓰레기통처럼 만들어서요. 레밥이라고 역순으로 쓴 것입니다. 바벨을. 그래서 바벨은 무엇이냐면은 시민 모두가 각자 다른 말을 사용하지만 모두가 다른 언어를 이해하는 그 완벽한 의사소통의 도시 또는 그와 같은 상태로 제가 정의를 하였습니다. 제 마음대로 정의를 하고 이것을 이제 각각의 이제 작업에 대입을 시켜서 첫 번째로 레밥 시티를 만들었습니다. 그 레밥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그 예시를 이제 영화로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아서 이분들하고 같이 이제 블루 스크린이 있는 스튜디오에서 어떤 이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시나리오도 없어요. 대충의 스토리만 가지고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카페 장면이 있으면요. 아프리카 분은 아프리카 말로 하고 러시아 분은 러시아 말로 하고 인도 사람 인도 말로 합니다. 그래서 주문하면은 이제 여기 네팔 분이 이제 주문을 받으러 오는데 이 사람은 커피를 시켰는데 우유를 갖다 주고 쌍화차를 시켰는데 콜라를 갖다 줘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랬는지 그렇게 했다는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대화를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 계속 핑퐁으로 이해를 한 것들만 계속 이제 이해를 진행을 해나가면서 뒤에 배경을 나중에 안산의 현재의 모습을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안산인 듯한, 안산에서 이렇게 소통이 일어나는 듯한 것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실제 안산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실제 안산에 가서 이제 공공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광장에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국가 대표들이 앉아서 자신의 말로 얘기를 하면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에 대해서 막 대답하면서 회의를 여는 이런 컨퍼런스를 열었고요. 그 다음에는 셀프 카메라를 만들어서 여기 카메라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그게 여기 찍혀서 계속 여기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앉아서 일종의 배틀을 열는 것인데 너무나 생각보다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는 건 여기서는 사실 불통이죠. 서로 둘 간의 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계속 진행을 하시면 여기서 옆에서 훈수를 두시는 거예요. 여기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 자기네들 말끼리 알아듣지 못하는데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불통, 여기는 소통. 이렇게 되는 것이 계속 누적돼서 돌아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안산의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포장마차 의자를 모아다가 빌렸어요. 빌려다가 둥그렇게 묶고 이제 붓기들을 다 올렸습니다. 이 붓기는 이때 안산에 살고 있는 그 외국인들의 그 국적을 찾아서 그 붓기들을 쫙 놨습니다. 그럼 본능상 아무래도 그렇게 가면은 태극기 있는데 앉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서 그럼 지나가는 분들이 오셔서 자신의 붓기가 있는데 앉으세요. 그럼 그걸 앞으로 이렇게 당겨와서 그때그때 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에 조합이 이루어지면 여기 안에서 대화를 나누시는데 이때는 레밥 대화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모국어로만 얘기해야 되지 한국어나 영어를 쓰면은 옐로우 카드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대화를 나누시면 이제 저희가 뭐 차라든지 음료수를 이렇게 서비스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제가 독일에 살고 있을 때도 보면 그 커뮤니티가 한국 커뮤니티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내지는 독일과 한국 간의 커뮤니티가 자국인과 외국인의 커뮤니티가 있지 외국인과 외국인끼리는 서로 접촉과 소통이 없는 거예요. 소통을 하고자 하면은 영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국어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그런 꼴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소통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는 것도 이제 다이렉트로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생전 지나가다 맨날 봤었는데 어떤 가게에서 봤었던 분인데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말을 안 시켰던 거죠. 근데 이때만 말을 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지나가다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 이웃이 조금씩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는 어떤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이런 것들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제 작업 소개는 이렇게 마치고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머지 얘기들을 질의응답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아주 잘 정확하게 딱 맞춰서 끝냈는데요. 더 얘기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시다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걸 자유롭게 얘기하시면 말을 안 하시면서 제가 계속 제 마음대로 말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그래도 제가 작업들을 하면서 보면은 공공미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앞으로 발전되어야 하는지, 또 공공미술에 관련된 관계자들이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국 사례, 아까 보였던 외국 사례들 같은 거랑 비교해 볼 때 현재 공공미술의 국내 공공미술의 실패 같은 것들이 또 거기서 비판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얘기하고 싶은데, 요즘은 창의성에서 정말 창의성이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처럼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술이 워낙 창의적인 걸 추구하지만 공공미술이야말로 가장 창의적인 예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제가 그전에 다양한 전공을 했었는데 결국 공공미술을 개척하게 된 원인이 가장 여기에 그게만 있어서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존의 미술이라는 제도나 미술이라는 역사적 흐름이나 어떤 맥락들, 정말 배경들이 있는 데서 미술을 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맨 땅에 헤딩하기 쉽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미술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는 훨씬 더 어렵고, 거기에 정말 창의성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설득력을 가져야 되고,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필연성이 또 만들어져야지 그 설득력이 발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든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는 작가 내지는 기획자들이 정말로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거를 간파해서 잘 이거를 설계해 나가고 또 그걸 충실히 실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창의적인 미술이 공공미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공미술을 하는 사람은 그래서 더욱더 여러 역량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미술을 바라볼 때도 그 관계자분들께서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한 맥락에서 바라봐 주셔야지, 너무 어떤 결과 위주라든지 참여자의 수가 어떻게 있다든지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의미, 이런 기준들 외에도 좀 다양한 의미로 다양화시켜서 이러한 공공미술도 있고 이러한 공공미술도 있고, 너무나 좀 파격적이고 좀 위험한 공공미술도 있을 수도 있고, 아주 상업적인 공공미술, 이게 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양하듯이 삶과 관계되는 공공미술 역시 다원화되어야 된다는 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전문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맨날 했던 것을 답습을 해서 성공적인 결과물만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전의 것과 유사한 형태를 공공미술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에 도전해서 해보기 위해서 그것을 결과를 보장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도 후원해주고 밀어주고 지켜봐 주면서 몇 번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 기회 제공하면서 그게 발전되어 나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또 공공미술과 공공미술이 아닌 전통 예술이 됐든 순수 예술이 됐든 이런 것과의 관계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이 그것을 넘어서서 보다 더 자유로이 해서 정말 아까 애초에 미술이 공공미술이었듯이 정말 훌륭한 예술이 된다면, 예술 정신이 살아난다면 결국 그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사회를 위한 미술이 될 것이며 공공미술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모두를 위한 공공미술이라는 어떤 모두를 놓고 볼 때 그 공공미술의 대상이 너무 참여자 중심이고, 또 그 참여자들도 너무 어떤 그런 그 수직적인 구도 안에서 소수자 위주의 어떤 그런 참여자로만 구성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다양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참여 구도가 발생이 되어야 하고, 제발 작가 좀 생각해 주십시오. 작가적인 입장, 기획자적인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지 너무 이게 서비스 위주의 공공미술을 지나가다 보면 작가들은 지쳐서 결국 공공미술계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또 사람의 그 본질이 그러하기에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점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인위적인 공공미술은 계속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본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아주 잘 연구를 해서 깊이 있는 그런 어떤 화두들을 찾아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모두를 위한 공공미술, 가장 이상적인 것이겠지만 실제 그게 이루어지긴 어렵겠지만 모든 관계자들에게 다 뭔가 도움이 되고 그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는 미술을 우리가 내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타인의 입장에서도 같이 고려해보면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이게 딱그 공공미술이라는 이야기 듣지 않고 봤으면 네. 한 작가가 한 퍼포먼스 미술, 과정 네, 미술 네,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공공미술이라는 그 속에서 이렇게 보니까 공공미술이라 하면 그냥 어떤 진짜 그 도시 안에 그 공간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작품만을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이걸 이제 참여하는 입장으로 또 이렇게 조망이 돼서 이렇게 있는 거는 처음 알게 됐어요. 그냥 관계미술 뭐 이런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공공미술 안에서의 이런 관계미술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도 공공미술이라고 칭하고 하는 게 굉장히 사실 근데 그것도 새로운 것도 아니거든요. 새로운 게 아니고 참여형 공공미술은 굉장히 이제 올드 버전이긴 하거든요. 아직도 우리나라에 많이 낯설어 있긴 하지만 참여 미술 역시도 이제 커뮤니티 아트의 어떤 형태로서 이미 많이 이제 굳혀져 있습니다. 유형화되고 있고 이제 저는 이제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이 또 될 수 있을까? 너무 또 참여 위주로 해서 정말 많은 사람을 아까 큰 공간에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듯이 정말 많은 사람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위주의 어떤 그런 위주의 참여 미술로 또 너무 가는 건 아닌가. 참여 미술에 대한 반성도 일어나게 되고 한 개인을 위한 공공 미술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이것이 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겨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 참여가 훨씬 더 진정하거나 의미 있는 참여가 일어날 때 참여 미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양적인 어떤 기준보다는 질적인 기준으로 참여 미술 역시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가주의를 떠나서 아까 그 알렉산더 카일더의 무비를 조각을 비판할 때 그 작가주의를 논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작가주의를 도입하면 또 안 되나. 사실 제 그 문화 작업 같은 것도 저의 작가적인 어떤 그 뭐라 그러지 특성이라든지 이게 발현될 수도 있을 것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바탕치를 했으니까 최대한 그걸 안 하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작가주의나 작가의 주관점은 제가 최대한 피하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면 작가도 하나의 개인이고 주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가주의를 버리고 작가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작가는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아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가주의에서 탈퇴를 하고 개인주의를 극복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그런 것이기보다는 그런 작가주의도 이제는 같이 좀 살아날 수가 있는 그러면서도 그게 그 작가주의가 민주주의를 누르거나 억압하는 형식이 아닌 형식에서 이것 자체도 보존될 수 있는 측면이 없을까 저는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께서 말씀하신 제가 약간 경기문에 대한 양호모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작가와 이제 관객 내지 참여자가 평생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 예전에 하신 걸 제가 얼핏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런 식의 구도를 찾아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들었는데 아까 선생님께서 질문 가지고 답하셔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분야인데 그 클라우드 얘기하시면서 미술적 부분이 들어있지 않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언급을 해주셨었어요. 그게 가려져서 오히려 더 예술적이지 않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계속 보면서 과연 그 공공 미술이라는 이 어떤 말로 이게 묶여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캠프가 커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미술이라는 그 정의 내려주실 때는 시각적인 거 미술 얘기해주셨지만 나중에 그 하셨던 것들은 퍼포먼스적인 모습이 굉장히 많았고 공연적인 부분이라든가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왜 미술이야? 라는 질문을 누구나 다 던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게 그런 공공 미술이라는 그 장르 속으로 정의될 수 있는 요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한편으로는 저 이해되면서도 또 헷갈려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헷갈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헷갈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헷갈리게 만든 거죠. 의도적으로. 그게 명확하고 이게 경계가 분명하면 오히려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근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지점을 목표화한 거죠. 그게 이제 포스트모더니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불분명한 것, 애매한 것, 중간자적인 것 그런 것을 추구하는 거죠. 예전에는 명확한 것, 이것은 예술이고 이건 사회였다는 걸 추구했다면 이제는 그
경계를 넘어서서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것들을 혼탁한 어떤 정체성을 추구하는 게 현대 철학과 예술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거를 명확하게 알려고 하는 건 오히려 모순에 빠지는 셈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명확하게 잡으려고 하는 것은 늘 예전 방식의 모더니즘 방식의 이해 방식이고 애매한 것 자체를 그냥 애매하게 받아들여야지만 오히려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러한 방식이 동양적인 정신에 저는 남아있다고 숨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그리고 비규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동양적인 우리의 철학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이제 그 작업에 대한 이해 태도가 있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있는 지점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개별 작품마다 이례적으로 각기 기준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일반화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게 개별화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개별 작품에서 사실 이해되는 게 정답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객관화시켜서 얘기를 한다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적인 활동과 그 미적 활동은 어떤 날카로운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수장미 씨는 앞에 수식어를 미적 감수성을 가지는 붙였습니다. 사회적 활동 앞에 미적 감수성이라는 것을 붙였는데 과연 그 미적 감수성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예전 그 비학을 따를 수밖에 없을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유용한 목적을 떠난 고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혈압을 재려면 혈압을 정확하게 재야 된다든지 많은 사람이 혈압을 재야 되는데 혈압을 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내 혈압을 한번 재야겠다는 판단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든지 혈압 수치가 다소 틀리게 나오고 이 사람은 계속 술을 먹어서 혈압을 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보통 병원이랑 계속 이제 기다리게 하고 술을 못 먹게 한다는 저질하겠지만 술을 그냥 먹은 상태에서도 한번 재본다든지 불특정한 데이터가 나오더라도 그런 어떤 시도 안에서 의미가 나타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떤 목표점이 사회적인 그런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 그것이 근데 그 어떠한 방향성은 있겠죠. 그 개인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전체 사회적인 어떤 삶의 개선이라든지 이거를 목적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행위들에 있어서 그런 기준이 다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정말 좋은 질문이시고요. 저 역시 계속 이제 묻고 가는 상황이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연구하시는 지점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 더 지금 한국 현실에서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게 극과 극을 달리는 지금 느낌을 받아서 네. 그러니까 공공미술이 아까 시대를 해주셨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공미술은 저는 앞단계 같은 생각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네. 아까 얘기한 작가주의적인 작품 갖다 놓고 있고 네네. 그것도 지금 이렇게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그거를 뛰어넘는 다시 바다에 또 네. 뛰어넘는 과정인데 네. 그게 과연 한국 사회에서 네. 현실적으로 네. 실제로 공공미술을 이제 네. 행해야 할 작가라든가 네. 기획자들이라든가 네. 우리 사람들이 이 어떤 접점을 가기에는 아직 굉장히 많은 간극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네,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잘못 말하면 돌팔맨 맞아요. 그러시죠. 작가주의를 살려야 된다라고 했다가 큰일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얘기는 제일 좀 앞서가신 분들 대신 전문가분들하고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저는 공공미술은 미술의 모든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고 굉장히 지적인 활동이라는 생각을 들어요. 이게 일반인을 위한 예술이라고 하지만 사실 전문인을 위한 예술이고요. 전문가들이 미술 영역에서 하다 안 해서 삶의 영역까지 들어와서 하는 자신들의 뭐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을 굉장히 전문적인 미술의 형태고 물론 대중과 소통하고 표면적으로는 그런 게 있기도 하지만 미술사적인 기초 지식이 없은 상태는 이걸 정말 이해하시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 의미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알고 계신 분들하고 미술의 공공미술의 아주 첨단적인 형태를 논한다는 것은 말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분들 아니면 중간자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하고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게 더 많이 발전이 되고 전개가 된 후에 논의로 일어날 수가 있겠고 그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런 것을 많이 좀 의식을 할 때 그런 발전이 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